여러분 오늘 특별하게 먹방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해주실래요? 텍스를 만들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2004년도에 첵스 나라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선거에서 첵스 나라 대통령 초코 첵스인 첵스와 파마 첵스인 차카가 서로 이제 그 경합을 벌였는데요. 그 선거에서 켈로그는 당연하게 초코 첵스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광고를 냈는데 광고를 보고 있던 수많은 어른이들이 차카를 엄청 뽑았어요. 그래서 차카가 엄청나게 많은 표차로 승리를 했는데 켈러그 쪽에서 부정선거로 첵스가 승리한 걸로 치고 초코 첵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파마 첵스가 20년 가까이 이 세상에 빛을 보지 못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파마 첵스를 만들어 달라는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켈러그에서 드디어 파마 첵스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네, 한번 우리 우유 말기 전에 한번 먹어볼까요? 생각보다 괜찮아. 두 번 먹긴 싫은데 그래도 한 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네. 네, 그냥 한번 목사님과 제가 파마 첵스 시리얼을 말아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노 프라블럼인데 이거? 이제 그만 먹을까요? 조금 전에 밥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있어.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파마 첵스를 먹으면서 오프닝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첵스 나라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는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도 투표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나 이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교회 운영은 파마 첵스가 선출되는 그런 것처럼 어떤 민주주의의 시스템으로 선출이 되고 운영이 되는 건지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은 교회마다 이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신교 중에도 감독제라는 거를 채용한 교회들이 있죠. 성공회라든가 그다음에 감리교회 이런 데는 목회자들을 위에서 임명해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사실은 뭐 목회자를 임명하거나 투표하거나 이럴 수 있는 것들이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이제 막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위에서 보내주는 거를 이제 교회가 이제 받는 식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청빙한 제도를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개별적 자율성이 높은 교회일수록 이제 그럴 경향이 크죠. 그래서 장로교회라든가 성결교회라든가 그밖에 한국의 대부분 교회들이 개 교회가 목회자들을 청빙을 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 교회들도 점점점 많은 교회들이 지원하고 후보자들을 뽑아서 나중에 총회에서 그 교인 전체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담임 목사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도 점점점 일반화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덧보태고 싶은 말은 작년에 그 한국 교회의 이제 그 세습이 되게 문제가 돼서 목회자들을 좀 공정하고 잘 선출하고 또 그 사람들이 목회를 잘 이어간 케이스들을 조사를 하는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그런 교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을 민주적인 방식으로 공정하게 후보자들의 서류, 그다음에 실력, 뭐 인터뷰에서 뽑은 경우들이 의외로 굉장히 드물어요. 목사님한테 결국 교인들이 우리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 인맥도 넓으시니까 목사님이 구해달라. 그래서 그 대신 그 목사님이 전국에 있는 자신들의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통해서 후보자들을 받아서 나중에 이제 결정은 이제 교회가 하긴 했지만 그런 프로세스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민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정착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점점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네. 그렇군요. 들으면서 제가 또 궁금했던 건요. 담임 목사님을 뽑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대소사를 운영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교회마다 교단마다 다를 것 같거든요. 그게 교단마다 어떻게 다른 건지 또 이게 어떻게 형성된 건지 목사님께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전에는 카톨릭 교회만 있었던 그런 중세 시절에는 평신도들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중앙 집권적이면서도 위계 질서가 엄격했기 때문에 평신도들은 대단히 수동적이고 2차적인 역할만 하고 전체 교회 운영은 성직자들이 다 했다. 그러다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종교개혁이 갖고 있는 중요한 혁명적인 의미는
루터가 만인이 사제다, 모든 사람들이 성직자다라는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칼빈에게 종교개혁이 넘어가면서 칼빈이 예전에 성직자들이 독점하는 직분을 네 가지로 나누죠. 그래서 목사, 장로, 집사, 교사. 그러면서 평신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역할에 참여하기 시작을 하게 되죠. 칼빈 이후에 스코틀랜드로 장로교회가 넘어가면서 이 장로 제도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게 결국 이제 당회라는 게 생겼고, 그 당회가 결국은 담임 목사와 장로들이 함께 간접적 민주주의, 의회 제도를 이제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지만 목회자와 평신도의 대표들이 함께 최고 의결 기관을 만들어서 교회 전체 제반적인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고요. 여기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그 회중 제도가 이제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그건 이제 회중교회 혹은 침례교회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서 세례받고 정회원이 된 교인들이 같이 모여서 심지어는 목회자의 청빙이나 사임 문제, 교회 예결산의 문제, 교회 정체성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들을 전 교인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발전이 된 거죠. 그래서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여전히 성직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평신도들이 보조적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감독제도라고 말한다면, 장로제도에 와서는 성직자 한 명과 그 다음에 교인 대표들이 모인 당회를 중심으로 교회 의상을 결정하게 되고, 회중제도로 가면 직접 민주주의에 가까운 그 회중제도를 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장로교의 영향이 압도적이어가지고 심지어는 다른 교단들도 장로제도를 이제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은 절대다수가 당회를 갖고 있는 장로제도를 채용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와서는 장로들의 기능이 너무 강화되거나 권력이 집중되고 또 이 당회가 바두 정치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회중제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백향나무 교회가 교회 운영의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시스템은 무엇인지, 또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지향성은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쭉 신학 공부를 하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저는 이 장로 제도가 좀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한국 교회 안에 이 장로 제도가 점점 그 본래 정신에서 이탈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또 많은 교회에서 제가 사람들한테 들었던 아쉬움 중에 하나가 결국 장로 제도가 지배적이다 보니까 교인들의 대다수의 의견이 교회 위로까지 전달이 안 될 때가 많고, 특별히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오면 장로나 안수집사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도 할 수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교회가 점점점 젊은이들의 입장이나 의견은 반영되지 않는 이런 약간 이질적인 현상들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좀 보다 민주적이고 모두가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했죠. 물론 이거는 교회가 작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다 같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 뭐 당연히 저희 교회가 커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적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교회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서 남이 만들어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데 교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제 그 당회 제도를 없애고, 그렇게 되니까 결국 장로 제도가 필요하지 않게 된 거죠. 그게 거기에다가 이제 저는 두 가지 더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당회 제도도 문제지만 저는 더 컸던 것은 목사의 권한이 너무 큰 거예요. 교회가 결국 목사님이 최종 의사결정이 되고, 아무리 민주적으로 절차를 따라도 마지막에 목사님이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교회의 이제 의사결정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게 많은 걸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목회자가 교회에서 권한을 내려놓는 게 좋겠다. 설교를 한다거나 목양을 하는 것은 목회자가 해야 되지만 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목사도 n분의 1로 권한을 축소하는 게 좋겠다. 그러려면 목사가 먼저 그걸 포기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저는 교회에 설교하고 신방하고 상담하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 운영은 운영위원들이 저랑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목사의 권한을 대폭 내려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남녀 차별의 문제도 없애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물론 요즘에는 여성들에게도 장로를 허용하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권사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여성들이 집사에서 권사에서 장로로 가는 이런 계급 구조 전체가 성경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린 전부 다 없애자. 그리고 누구나 젊은이도 어른도 교회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한 사람만이 이런 교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마치 군복무 하듯이 일정한 기간이 되면 한 번씩 다 교회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서 함께 책임도 지고 고생도 하고 그러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저희 교회에 오신 분들 중에 장로교 쪽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이 있어갖고 그런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제 이런 모두가 다 참여해서 의사결정하고 진행하는 구조가 전통이나 역사나 근거가 없이 그냥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찾는 어떤 대안이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게 저희가 막 처음 시도한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전통과 흐름이 있는 체제였고 이런저런 장점과 단점이 다 논의되고 보완되어 왔던 체제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 이게 또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회중제도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제도입니다. 이거는 참여하는 사람들의 책임의식과 역량이 함께 따라주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가 민주주의 제도를 내려놓고 자꾸만 목사가 전제 정치를 하는 교회가 되기가 되게 쉬운 거죠. 사실 저도 종종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좋았다가 점점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공감할 때 그 문제를 일으킨 그 또 하나의 되게 중요한 요소가 목회자의 전권을 행사한 독재적인 형태, 그다음에 장로제도의 파행제 운영도 일부 요인이 있다면 우리 교회도 그 문제가 어렵긴 하지만 이런 한계를 좀 어떻게 극복할까라고 하는 건강한 실험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이 좋은 제도의 장점과 단점을 잘 개발해 가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좀 더 민주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좀 좋은 대안을 찾아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모범 답안을 제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런 실험과 노력들을 같이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미 이렇게 말씀해버리셔서 다시 판을 뒤집어 엎기에는 글렀네요. 이제 방송으로 딱 박제되어 버려갖고 그럼 여기까지 이제 마치는 것으로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학 이슈 좋아요, 구독, 구독, 알림 설정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